자, 봅시다. 우리가 4대 고대 문명에 대해서 먼저 봤어요. 그죠? 첫 번째로 히말라야 산맥 티베트권 있는 쪽에서 발원해가지고 타클라마칸 고비 사막 일대를 거슬러서 이렇게 흐르는, 그죠? 이 황하강이고요. 요 일대에서 형성되었던 문명이 중국 문명, 황하 문명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무슨 강? 인더스 강이죠. 인더스 강의 중상류 일대 펀자브 지방에서 여기서 형성되었던 문명이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요 터키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발원해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강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유프라테스, 또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죠. 그죠? 요 일대에서 형성되었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요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해가지고 이집트 지중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여기 형성된 게 나일강이고, 이 강이 나일강이고, 여기가 이집트 문명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개가 가장 기본적인 4대 고대 문명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있는 문명지들 중에 1번 문명지 그러면 하상주 3개 나라가 있었고요. 상나라하고 주나라는 꽤 그래도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었죠. 상나라 그럼 뭐 떠올리셔야 되고요? 은허유적, 갑골문자, 신정정치, 신에게 뜻을 묻는 신정정치. 그리고 순장풍습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태음력, 음력을 주로 사용했다는 거. 그런 게 특징적이었고요. 주나라 그러면은 영토가 좀 넓어지면서 혈연적 봉건제. 중앙과 지역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가족 내 종법 질서를 좀 강화하는 모습이 있었고, 왕은 스스로가 가장 덕이 있다 내세우면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시켰었죠. 덕치주의, 천명사상 막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도 했었고. 됩니까? 그 주나라까지 우리가 봤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주나라가 오랑캐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왕이 먼저 째버리면서, 그러면서 지역 제후들이 각자 자신의 힘으로 이 오랑캐들을 막아내면서 독립국가를 이후 선포하면서 춘추전국 혼란기로 가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철기 시대가 되겠고요. 알겠죠? 요 하상주 문명이 중국 문명, 황하 문명, 청동기 시대 때의 고대 문명이 되겠습니다. 요 2번에 있었던 인더스 문명 그러면 뭐가 떠올리셔야 된다? 계획도시였죠. 여기 있었던 계획도시 그러면 뭐 배수로도 미리 뚫어놓고, 그 다음에 도로도 미리 정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도시를 건설한 계획도시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하라파 모헨조다로 유적지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도 어떤 나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각수 인장이라는 이런 인장을 자기네 엠블럼으로 썼던 것으로 보여요. 됩니까? 여기도 상형 문자가 있긴 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해석이 되진 않습니다. 3번 문명지, 4번 문명지 두 개는 좀 비교해서 넣자 그랬었죠. 됩니까? 어디가 폐쇄적 지형? 이집트 문명이죠. 그래서 여기는 안정된 왕조가 오랫동안 통일 왕조가 유지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세지향적이라기보다는 내세지향적 성격이 좀 강했었죠. 그래서 피라미드, 스핑크스, 사자의 섬 이런 모습들, 그지? 반면에 여기는 3번 메소포타미아 문명지 그러면 사방으로 다 트여 있는 개방적 지형, 이민족 침공이 잦았고 왕조 교체도 잦습니다. 그래서 아카드인, 아무르인, 수메르인 뭐 이런 여러 어떤 민족들의 지배 권력이 계속 변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지배층이. 그리고 여기 그러면 개방적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현실이 안정된 삶은 아닐 테니까 내세에 관심을 갖기는 좀 어려워요. 현세지향적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얘네들의 신전으로 볼 수 있는 게 계단 형태 신전 뭐 있었지?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입구에 보면 그냥 길가메시 왕이여 마음껏 즐기며 사세요.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써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뭐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둘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태양 숭배? 이집트. 그래서 여기는 이집트, 얘네들 말로 태양을 라라 그러죠. 라. 그래서 태양의 아들을 자처하는 왕 파라오 되죠. 반면에 이쪽은 좀 달을 중시하는 모습이 있었고 음력, 양력 이렇게 씁니다. 알았죠? 둘 중에 어디가 십진법?
그죠?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6글자니까 60진법을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얘네들도 문자 글자가 있었겠죠. 그죠? 되죠? 여기는 이집트 문명지 그러면 글자 어디 기록했다? 파피루스라는 종이 비스꾸르무리한 그죠? 거기다 기록했다는 게 있고요. 여기는 어디에 기록했다? 점토판에다가 쐐기 그 갈대끝 쐐기 형태로 이렇게 긁어갖고 쓰는 쐐기 문자, 서령 문자 이런 문자 형태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되나? 요런 곳들 이외에도 요 터키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있는 일대 쪽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얘네들은 요 옆에 카르타고라는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꽤 군사력이 좀 있었나 봐. 알겠지? 그래서 해상무역, 지중해 해상무역권을 일찍부터 장악했던 애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는 글자로서 상형 문자, 모양을 본던 상형 문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표음 문자,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표음 문자를 처음으로 썼던, 알겠죠? 그런 특징이 있었고, 되십니까? 다음 여기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여기 보면 헤브라이. 얘네 이 헤브라이에서 이 유대교가 탄생하게 된 거죠. 천국과 지옥, 구세주 메시아의 등장,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이다. 막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유대교가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라이는 나중에 유대와 이스라엘 두 개 나라로 분열되게 되죠. 헤브라이에 있었던 왕 중에 아주 지혜로운 왕 한 사람이 전해집니다. 뭐죠? 솔로몬. 그지? 여기 있는 3번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요 문명지에서 형성됐던 국가 이름은 뭐라 그랬죠? 바빌로니아 왕국. 그죠? 그 바빌로니아 왕국의 왕이었던 함무라비 이 사람은 보복주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을 만들었던 걸로도 유명해요. 되십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히타이트라는 애들도 있었는데요. 걔네들은 철기 문화를 일찍부터 좀 도입했다. 그래서 일찍부터 기마 전술을 통해 정복 전쟁에 나섰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고요. 하나 더 본다면 여기 보면 크레타 섬하고 여기 미케네 지역입니다. 그래서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에게 문명이라 그러죠. 에게 문명. 당연히 해양 문명이고요. 크레타 문명지 그러면 뭐 떠올리셔야 되고 크노소스 궁전이라는 이 궁전을 통해 이 문명지가 번성했음을 볼 수가 있겠고요. 됩니까? 미케네 지역 그러면 트로이 목마의 전설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나? 좋아요. 지금 보니까 이 고대 문명 발상지 중에 이 네 군데 4대 문명 이외에도 자잘한 문명들이 좀 있네요. 되죠? 좋아요. 얘들아, 최근에 여기 보면 이쪽에 흐르는 강이 있거든? 이게 무슨 강이게? 랴우허. 중국말로는 랴우허 강이라고 그러고 허가 이제 그 하천할 때 하자예요. 강 하자거든요. 그러니까 랴우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하. 다시 뭐라고? 요하야, 요하. 요강. 요강이야, 요강. 요강. 하가 강하자니까. 이 요강을 기준으로 이쪽을 뭐라 그러게? 요강의 이쪽은 서쪽이지. 여기를 뭐라 그러게? 요서. 여기를 요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 요서, 요동이라고 나눌 때 이 랴오허강을 기준으로 하거든. 알겠지? 근데 봐봐. 이 랴오허강, 요강 있는 요 일대 여기에서도 최근에 문명이 일찍부터 형성됐던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 유적지들이 막. 알아듣겠죠? 이 문명을 무슨 문명이라 그러냐면 요하 문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최근에 지금 이 자료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출토량이 중국 문명, 황하 문명보다도 더 많은 양으로 지금 최근에 출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더 거대한 문명이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아직은 완벽히 검증이 안 일어나서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것일 뿐 유하 문명이 꽤 큰 문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죠? 이게 누굴까? 니네 조상님이세요. 알겠지? 근데 저기가 지금 현재 중국 땅이잖아. 중국에서 쉬쉬합니다. 계속 유적지가 발굴되고 있는데 알겠죠? 계속 발표를 안 하고 쉬쉬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끝까지 우리 민족이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 아류다. 자기네하고 대등한 독자민족으로 보기 싫어하거든. 그러면서 뭐 고구려나 발해 역사까지도 자기네 변방 역사로 그냥 편입시키려고 하는 동북공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부로 계속 출토가 되는 거야. 그 애들이 막 시부리고 있어 지금. 나쁜 새끼들. 알아듣겠죠? 가슴이 아프다. 알았지? 되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단군 할아버지의 그 단군 신화 전설이 기원전 2333년이거든.
단군 할아버지가 기원전 2333살 예수님보다 앞서 있어요. 이 황하문명지가 대략 등장하는 게 2000년, 기원전 2000년경이니까 그거보다 좀 앞서요, 여기가. 알겠죠? 빨리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알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번 중국 문명에서부터 이어지는 춘추 전국 시대하고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진시황, 진나라, 그죠? 그리고 진나라가 20년 만에 쉽게 일찍 무너져 버리면서 잠깐 혼란기 때 초나라 한나라 갈등이 있었고 여기서 한나라 유방이 승리를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한나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지? 그 상황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 어쨌든 중국 문명에서 뭐 봤죠? 세계 나라 하, 상, 주 세 개 나라를 봤었고 주나라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이 뭐였고 혈연적 봉건제였고 근데 북방 오랑캐들이 연합해서 치고 들어왔을 때 앞장서 나아가 지역 제후들로부터 군사 징발해서 앞장서 나아가 싸워야 될 왕이 먼저 동쪽으로 혼자 째버린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이때 주나라가 동쪽으로 수도를 천도하고 낙양 나급성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의 이 동쪽으로 수도를 천도한 거죠. 이때부터 혼란기가 오는 거죠. 지역 제후들은 자기들 힘으로 이제 지역의 그 북방 오랑캐들을 막아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왕에게 계속 충성 맹세 안 하고죠, 이제는. 그지? 근데 처음에 초창기 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도 왕실을 다 무조건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 처음에는 왕실을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을 벌이는 시대. 그때가 춘추 시대고요. 조금 더 얼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예 왕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새로운 어떤 제후가 아니라 왕임을 자처하면서 으르렁대고 싸우는 전국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됩니까? 춘추전국 시대는 500년 가까이 이어가는 혼란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년 가까이를 이어가는 혼란기다. 됐습니까? 또 춘추 시대는 아직은 왕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전국 시대는 아예 왕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00년간 이어지는 혼란기예요. 춘추 시대 때는 5패 5개 국가의 갈등 구도가 있었고 전국 시대는 7홍 7개 국가의 갈등 구도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춘추 5패 전국 7홍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되나요? 자 이제 또 앞에 봐. 춘추 전국 시대 이때부터 뭐라고? 철기 시대입니다. 이때부터 철기 시대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때부터 철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특징을 딱 잡으시면 돼요. 춘추 전국 시대 때는 철기가 도입되기 시작하니까 알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 모습들이 생길 겁니다.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요. 그 전까지 돌, 나무 농기구 가지고 썼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겠지, 그지? 그래서 철제 농기구를 막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경, 소를 이용해서 밭을 깊게 쟁기로 갈아버리는 막 이런 모습도 나오고 농업 생산이 극도로 향상되는 모습이 나와요. 됩니까? 또 철제 무기가 등장하게 되면서 전쟁 양상도 바뀝니다. 그전에는 전병력 무장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 귀족 대표 쌈자라는 그 대빵끼리 만나갖고 둘이서 대표 전쟁을 펼치고 거기서 이긴 놈이 승리하는 뭐 이런 형태였는데 철제 무기는 철기는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철제 무기를 가지면 어때? 자신감이 붙으니까. 알겠죠? 엄청나게 효율적인 무기니까 전면전 양상으로 불거지게 됩니다. 이제 뭐 1만 명대 1만 5천 명의 막 그 다구리 싸움 막 누가 많이 죽이나 막 이런 싸움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다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온다? 교육로가 발달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와요. 알겠죠? 그래서 전쟁 끝에 반드시 뭐가 발달해? 상공업이 크게 발달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가 발달한다 이때? 상공업이 꽤나 발달하는 모습이 있어. 그 과정에서 화폐도 널리 쓰이기 시작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도전이나 포전
같은 화폐들이 쓰이기도 했었다. 기억납니까? 하고 나면 줄줄 꿰야 돼요. 이? 알았지?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는 이 주나라 때 제후였던 봉건제상 제후였던 자들이 스스로 독립국가 선포하면서 혼란기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제후들이 독립국가들을 갖게 만든 다음에 자기네들이 지역의 어떤 제후였던 자였다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지역을 통치 권력을 뭐 넘기든 지방관을 파견하든 해야 될 텐데 통치 권력을 형제들에게 막 일임하고 봉건 제후로서 지역 왕처럼 세워버리고 모든 권력 군사권까지 다 일임하고 이런 형태를 안 가겠죠. 자기들이 그 패단을 너무나 잘 알잖아. 자기들 스스로가 봉건지상 제후였다가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왕까지 됐던 자들인데 자기들이 왕이 되고 나서 지역 곳곳에 또다시 어떤 제후들을 세워갖고 군사권까지 넘기고 지역 왕으로 사실상 세워버리고 이런 거 안 하겠죠. 그때그때 지방관을 파견하고 수시로 지방관을 갈고 막 이런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모든 국가는 다는 아니지만 이때 등장했던 제후국들 중에서 제후였다가 이제 독립국가로 선포됐던 나라들 중에서 일부 몇몇 국가들은 이때부터 지방관을 파견하는 군현제를 실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부 지역에서 뭘 시행한다? 군현제가 조금씩 시행되기도 합니다. 이해됩니까? 알겠죠? 이때가 이게 이제 춘추전국 시대 때의 특징이야. 알겠습니까? 되죠? 다음에 오늘 하나 더 추가할 텐데 이 내용 잘 기억해도 뭐냐면 이때는 가문의 어떤 이 세습적인 어떤 이런 관직자들이 거의 특정 가문에서 세습하는 이런 어떤 세습 시대, 신분제 시대였을까? 아니면 오히려 능력 이중 시대는 그런 사회였을까?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전쟁 상황은 세습적 사회가 되기가 어려워요. 전쟁은 지금 당장 막 서로 죽고 죽이는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 있는 인재를 한시라도 빨리 발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능력 있는 자들을 발탁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극단적인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알겠죠? 근데 어느 정도 시대가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좀 능력이 없더라도 좀 안정이 되는 시대니까 좀 누구라고 뽑고 친구라고 뽑고 이런 게 가능한데 지금 당장 힘없으면 당장 말라 죽는 이런 전쟁의 어떤 이런 혼란기 이런 상황에서는 능력 중심으로 보통 인재를 발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니들이 왕이라고 생각해도 지금 전쟁 상황이고 언제든 조금만 어떤 정책 잘못 펴고 이러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뭐 친구라고 뽑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해돼요? 항상 어느 정도 시대가 좀 안정이 되고 그래야 그때 비로소 뭔가 친구라고 뽑고 능력이 좀 없어도 그냥 아는 집 무슨 자손이라고 뽑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다음이야. 춘추전국의 혼란기 아무래도 엄청나게 혼란했던 시대야. 500년 가까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던 시대니까 인간성 자체가 완전 말살입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고 연민의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몇 근이나 나갈까 이거를 고민하는 시대예요. 인간성 자체가 완전 말살된 정말 극도의 혼란기죠. 알겠죠? 사람의 본성 자체가 악한 게 아닌가라고 막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혼란한 시대 때 나름대로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건지 어떻게 이 사회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이상적 세상으로 갈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사회사상가들이 막 등장하게 돼요. 항상 어려운 시대일수록 많은 사상가들이 문제에 대한 진단, 해결책들에 대한 제시가 나오게 되는 법이거든. 알겠죠? 난세일수록 많은 사상가들이 시대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게 돼요. 이때 등장했던 수많은 사상가와 학파들을 뭐라고 부른다? 제자, 백가 사상가라고 부르죠. 이해됩니까? 누구 했었지? 제자백가?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알겠지? 먼저 유가 사상가 그러면은 공자, 맹자 같은 사람이죠. 되죠? 세상 혼란의 원인은 가족적 사랑조차 무너진 여기서부터 문제를 찾아요. 모든 도덕성인
인간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인애의 정신으로부터 모든 도덕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원천이라고 보는데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애 정신의 기초에는 뭐가 있다? 내 가족에 대한 사랑부터 나온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내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를 막 죽이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어떤 도덕, 어떤 그 선이 남아있겠는가. 알겠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뭘 제시합니까? 가족적 사랑으로부터 다시 부활시켜 가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효와 재, 내 가족을 사랑하는 정신이죠. 부모에 대한 효, 형제 간의 우애, 재. 이런 가족적 사랑을 바탕으로 뭐를 확립하자? 도덕성의 기초, 인, 사람을 아끼는 사랑의 정신, 인을 확립하자. 그렇게 세상으로 사랑의 정신을 확장시켜 내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정신으로부터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확장시켜 세상을 바로잡자. 도덕을 다시 바로 세우자. 이 얘기를 했었고 법과 세상 누구 있었죠? 한비자, 이사 같은 인물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세상 혼란의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사람의 본성 자체가 악하고 이기적이라서 통제되지 않으면 인간의 이기심은 한두 끝도 없이 무분별하게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알겠죠? 무슨 짓이든 이익을 위해서는 저지르는 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뭐를 세워야 돼? 강력한 법과 강력한 형벌, 그죠? 처벌.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이기심을 통제해야 된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질서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죠. 도가 그러면 노자나 장자가 여기 속하는데 어떤 얘기했었죠? 육아 반대는 묵가였고요. 얘도 뭐 반대 입장이 있긴 합니다. 국가, 기술, 법, 도덕 같은 이런 인위적인 것들이 세상을 어지럽혔다. 알겠죠? 사람들은 4일이 지나면 음식이 있었고 이런 자연스러움의 시대에서는요. 쓸데없이 욕심부리지 않아요. 나눌 줄도 압니다. 한꺼번에 뭐 7일 치시는 잡히면요. 그거 남겨봐야 썩기밖에 더 합니까? 알아서들 나눠요. 굳이 뭐 도덕 같은 규범 필요 없어요. 자연스러움. 4일 지나면 음식이 썩는 자연스러움 속에서는요. 욕심이 과해지지도 않고요. 사람들은 도덕 같은 거 없어도 알아서들 잘 나누고요. 알겠죠? 그렇게 잘 어우러져서 살아가요. 근데 그들에게 뭘 쥐어주면 냉장고 같은 기술을 쥐어주는 순간 욕심이 커져요. 사유재산 개념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고요. 사람들의 관계는 멀어지고 나누지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쓸데없이 도덕 같은 규범이 생겨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들은 무위자연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무위자연. 알겠죠?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인위적인 것을 제거하고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 도덕적 이상을 꿈꾸었다. OX. 도가 인위적인 것을 모두 제거하고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 도덕적인 이상 사회를 꿈꾸었다. X야 이거. 왜 X일까? 그래. 도덕도 쓸데없는 규범이야. 얘네들이 볼 때. 도덕도 인위적인 거야. 그런 거 없어도 원래 나눠. 알겠죠? 괜히 기술의 시대. 4일이 지나 아니 한 달이 지나 아니 1년이 지나도 음식물이 썩지 않는 인위적인 세상이 돼버리니까 나누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도덕 같은 규범이 생기는 거야. 도덕으로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거 잘못된 거야. 알겠죠? 인위적인 것이 없어져야 된다. 그 안에 도덕도 없어져야 돼. 도덕도 인위적인 규범이거든. 이해됩니까?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무위자연의 이상적 세상을 꿈꿨죠. 묵가 그러면 묵자죠, 묵자. 이 사람은 진정 세상을 바로 세우려면 겸애. 다시 뭐라고? 겸애. 그냥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뜻이야. 남의 가족보단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이런 정신이 세상을 어지럽혔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지금 누구를 반대하고 있는 거야? 공자의 생각을 반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세상이 어지러워진 이유가 가족적 사랑이 무너져서 그렇다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정신부터 다시 되살리자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내 가족을 우선시하는 이런 사고 이런 어떤 차별적인 사랑의 정신 이런 것들이 세상을 결국 어지럽히겠다는 거야.
알겠죠? 공자를 대놓고 반대한 거죠. 진정한 사랑의 정신은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정신. 알겠죠? 내 가족과 남의 가족, 내 새끼와 남의 새끼, 내 부모와 남의 부모, 내 형제와 남의 형제 구별하지 않는, 내 나라와 남의 나라 구별하지 않는, 똑같이 모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런 차별 없는 정신만이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괜히 우선적으로 작은 단위의 차별적인 우선적 사랑 이런 거 얘기하면 오히려 세상에 남는 사랑은 없다. 알겠죠? 이게 묵자죠. 이해됩니까? 알았지? 되죠? 좋아요. 어쨌든 이런 제자백과사상가들이 등장해서 나름대로 이 세상의 혼란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막 그랬었지. 내 말 이해됩니까? 좋아요. 춘추전국의 혼란기를 통합 누가 했죠? 진시황이 통합했죠. 그게 진나라입니다. 되지? 진시황은 춘추전국의 혼란기를 이 500년간의 혼란기를 수습했어. 그럼 이거 수습하고 나서 뭐 했겠어? 나름대로 어떤 통치 이념을 바로 세웠겠지. 여기 있는 사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도가는 아니겠죠? 국가 없애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그 못 가겠어요? 야, 이렇게 하려면 신분제 철폐해야 되는데 이거? 그잖아요. 노비가 어디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어? 다 내 새끼고 다 내 부모인데. 알겠죠? 신문지 자체가 다 없어져야 돼요. 설마 진시황이 그런 걸 하진 않았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인데 뭐였습니까? 법가였죠. 법가. 되죠?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으로 바라보고 그 이기적인 인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 강력한 형벌, 이런 강압적 통치, 카리스마 있는 군주,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돼서 모든 지역을 다 일관되게 알겠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중앙 권력자의 등장으로 통제되는 질서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진시황 그러면 뭐야? 법치주의야. 다시 뭐라고? 당연히 이 사람은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게 해서 중앙에 다 틀어지겠어. 그렇지. 중앙 집권. 모든 권력을 왕이 다 갖는다. 뭐라 그래? 전제 군주제. 되죠? 다음. 봉건제 하겠냐? 군연제 하겠냐? 그렇지. 전국 군연제야. 다시 뭐라고? 일부 군연제가 아니야. 이때 전국으로 군연제를 확대시켜. 되지? 전국 군연제야. 다음. 이때 당시 법치주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 유학자들이었죠. 자꾸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도덕에 강제력을 부과하는 법 같은 것들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사람들은요. 법만 지키면 장땡이라고 생각해버려.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 법을 앞세워버리면 최소한의 도덕인 법만 살아남고 사람들은 거기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다 그냥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그 최소한의 법만 지키려 해. 양심의 가책도 전혀 못 느끼게 돼버리고. 그래서 너무 법을 앞세우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유학자들이거든.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래서 유학자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다가 당연히 카리스마 있는 군주니까 어떻게 했겠어? 싹 죽여버리죠. 480명 생매장 시켰다니까. 산채로 묻었어. 알겠죠? 그리고 유학 서적도 다 불태워버렸죠. 뭐라 그러죠? 아따 힘드네. 분서 갱유. 분이 무슨 분자라고? 태울 분자라니까 이 잡것들아. 분신자살 몸 태우는 거 아니야. 분향소 향 피우는데 향 태우는데 분향소. 알았지? 어땀에 힘드네. 알겠지? 나 봐. 분서 책을 불태웠다. 뭐 유학 서적을 다 불태웠다. 갱유 유학자들을 파묻었다. 갱이 파묻을 갱자야. 이해되죠? 왜 석탄채굴 할 때 파 들어가는 입구를 갱도라 그래. 그 길을 갱도라 그래. 판 길이거든. 판행 길이거든. 팔갱자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유학자들을 생매장시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 유학이 크게 쇠퇴하는 모습이 있었죠. 오케이.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된다. 다음 진나라 때 요 위에서 득세했던 그 오랑캐들, 북방 유목민족들 얘네들이 또 한 번 연합해가지고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때 그 중에서도 흉노란 애들이 있거든요. 흉노. 얘네들이 힘이 아주
셌었지. 흉노하고 갈등 상황에서 항상 북방의 어떤 이 그 국경지대가 위태로웠거든. 그래서 진시황이 뭐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양반이냐면 몇 리? 만리를 쌓았대. 20년밖에 집권 못했는데 만리를 쌓았대. 알겠지? 그래서 이때 만리장성의 축조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얘들아, 얼마나 부역동원이 심각했단 얘기입니까? 그 20년 만에 만리장성을 쌓을 정도면. 그지? 농민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이러한 진시황의 통치에 불만이 컸었고요. 결국 농민반란, 진승 오광의 난이라고 하는데 그 농민반란으로 20년 만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알겠죠? 돼요? 그래서 농민반란으로 진승 오광의 난으로 20년 만에 무너져 버린다. 진나라가 여기 나뉘었던 혼란기를 춘추전국의 혼란기, 오패, 칠홍의 혼란기를 수습을 하고 진나라를 세웠었다가 이게 무너지면서 잠깐 제후국이 살짝 다시 등장하게 돼. 그게 한나라, 초나라, 연나라 뭐 이런 나라들인데 그 중에 강성했던 애가 누구라고요? 한나라하고 초나라였지. 기억하니? 응. 초나라 대장이 누구?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출중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권력을 틀어지고 모든 정책 하나하나를 다 자기가 직접 검토하고 했던 항우였죠. 항우. 반면에 한나라는 어때? 사실 능력은 개인적 능력은 그렇게 출중하지 못해. 하지만 어때? 말주변이 좋고 아주 분위기를 잘 띄우는 어떤 알겠죠? 재간둥이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야. 알겠지? 맨날 그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당연히 재밌으니까 인기가 많겠지, 그지? 얘가 누구야? 유방이란 말이야. 대신에 이 사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자기는 인간관계로 성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와 믿음을 주고 그 속에서 끈끈한 인간관계를 잘 유지를 시켰던 인물이죠. 당연히 동생들이 어때? 어떤 관직에 있고 장관으로 있고 이랬던 동생들이 철저하게 형님과 어떤 이 왕과의 어떤 유대관계 믿음이 아주 철저했기 때문에 스스로들 자발적으로 알아서들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해됩니까?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여기에서 유방이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능력이 출중해지는 게 아니야. 뭐 해야 돼?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져야 되는 거야. 알았지? 지금부터 뭐에 치중하세요? 인간관계에 좀 치중을 해보세요. 알았지? 공부만 하지 말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 정도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세상에서 결국 승자는 인간관계가 원만한 자가 승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더라고. 결국 여기에서 누가 승리? 한나라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한해 시대가 열리게 되죠. 됩니까? 한해 시대가 열리게 되죠. 한나라도 앞에 조금은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어서 한나라는 전한 후한으로 시대를 딱 둘로 나누면 돼요. 근데 너희들이 알기 쉽게 한나라는 깔끔하게 딱 여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점이 있거든. 예수 뿅. 지금 몇 년이죠, 올해가? 2026년이죠. 뭐를 기준으로 2026년이에요? 맞아요. 예수님 탄생 시점으로 해서 2026년이에요. 됩니까? 예수님 탄생 시점으로부터 2026년이에요. 우리가 세기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수님 탄생한 시점으로부터 100년, 200년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뭐라 그러죠? 1세기라 그러죠. 근데 앞에다 뭘 붙여요?
AD라고 붙이죠. 기원 후 AD. 여기는 몇 세기라 그러죠? 2세기라고 부르죠. AD 2세기라고 부르죠. 됩니까? 그럼 예수님 탄생보다 앞서가서 이렇게 또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지? 맞죠? 마이너스 100년까지. 예수님 탄생 이전 마이너스 100년까지. 요때는 뭐라 그러게? 기원전 1세기라 그러고요. 쓸 땐 뭐라고 쓰죠? BC라고 쓰죠. BC.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00년까지 요 사이 시기는 뭐라고 부르죠? 기원전 2세기라고 부르죠. 역시 마찬가지로 BC가 되겠습니다. 얘들아, BC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Before 크라이스트 맞아요. 크라이스트가 뭘까요? 예수를 크라이스트라 그래. 지저스 크라이스트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줄에서 우리식으로 이제 발음이 우리가 또 안 되니까 크리스트라 그러는 거고 원래는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보다 이전이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 그래서 before Christ 그래서 BC예요. 그럼 AD는 뭘까요? 뭐 애프터 뭐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라틴어예요, 라틴어. 안노 도미니. 안노 도미니가 주님의 해란 뜻입니다. 다시 뭐라고? 주님의 해. 주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부터의 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해란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AD 이렇게 나누게 되죠. 됐어요? 문제. AD 70년. 다시 뭐라고? AD 70년은 몇 세기 초, 몇 세기 말 구분해 보세요. 아니 70년이면 여기 있는 거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초말은 50년 기준으로 요 앞에가 초, 뒤에가 말 아니겠냐? 그럼 요 앞에는 1세기 초, 요 뒤에는 1세기 말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70년이면 50년보다 뒤에 있으니까 뭐겠어? 1세기 말이죠. 이건 1세기 말이에요. 됩니까? 110년 AD. 2세기 초가 되겠죠. 어우 잘한다. 그지? 그러면 요건 어때요? 기원전 20년. 뭐라고? 기원전 1세기 초. 그죠? 그러면 80년은 기원전 1세기 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맛이 가는 거예요. 야,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죠. 진짜요? 우리가 시간을 계산할 때 예수님 탄생 시점으로부터 뒤 앞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될 뿐이지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요. 어떻게 시간이 양쪽으로 흘러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물어볼게요. 기원전 80년은 여기잖아요. 기원전 20년 여기잖아요. 어디가 초예요? 80년이 초예요. 이게 초라고 자식들아. 못 알아먹네. 이게 초야, 이게 초. 얘가 말이고. 이해돼요? 세계 공부도 못한다니까, 내 지금. 아따, 미쳐버렸네. 알겠죠? 그러니까 기원전으로 갈 땐 초말이 반대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원전 70년, 20년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거지 사실은 기원전 70년이 더 먼저고요. 20년이 더 뒤늦게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70년이 기원전 1세기 초가 되고요. 기원전 20년이 기원전 1세기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 그러면 기원전 220년 몇 년? 기원전 220년은 어떻게 될까요? 기원전 3세기? 220년이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맞죠? 기원전 220년이면. 그러면 기원전 3세기 말이야, 이거. 또 초하지 마시고. 이해됐습니까? 아이고. 야, 그럼 지금은 2026년이죠? 몇 세기예요? 21세기.
초죠. 지금 21세기 초예요. 알았냐 21세기 사람들아? 난 20세기부터 살고 있어요. 오래 살았네요. 알겠지? 자, 그렇습니다. 됐나요? 병원 중에 21세기 병원이 있더만.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21세기 병원. 알겠지? 누가 21세기 아니랄까봐, 그지? 어쨌든 이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왜 여기다 써놨냐면 이게 한 나라가 딱 400년 가거든요. 몇 년 간다고요? 400년 가요. 근데 너희들 외우기 쉬우라고 앞으로 200, 뒤로 200 닦아요. 졸라 쉽죠, 그죠? 그리고 또 중간에 예수님이 뿅 하고 탄생하는 요 시점에 잠깐 한 나라가 망해. 이 유씨 왕조가 앞에 200년을 쭉 가다가 중간에 왕씨 집안한테 잠깐 무너지거든? 근데 잠깐 무너졌다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만에 다시 유씨 왕조가 부활해. 그래서 그 왕씨가 등장했던 요 시기가 예수님 탄생하는 요 시점이야. 그래서 요때 기점으로 앞으로 200을 뭐라 그래? 앞에 유씨 왕조를 전한 이렇게 부르고 왕씨가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다시 유씨가 부활하게 되는데 그 뒤로 200을 뭐라 그래? 후한이라고 불러. 이해되죠? 졸라 깔끔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니까 깜짝 놀래 잠깐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시대 때는 뭐라 그러고? 전한이라고 부르고 뒤에 200년은 뭐라 그런다? 후한이라고 불러. 되죠? 그리고 요 중간에 잠깐 무슨 시기가 있다고? 왕씨 집안에 의해서 유씨 왕조가 잠깐 무너지는 시기가 살짝쿵 열린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돼요? 그리고 걔네가 그 왕씨 집안에서 잠깐 세웠던 나라 이름이 신이야, 신. 다시 뭐라고? 신. 그래서 신이란 나라가 잠깐 등장하게 돼. 50년도 못 가 망할 거야. 다시 유씨 집안이 또 등장. 알겠죠? 잠깐, 왜 유씨 왕조인지는 알죠? 아이, 잡것들아, 한 나라 세운 사람이 누구요? 유방의 후예들이니까 유씨지. 알았지? 어려울 것도 많다. 알겠지? 참. 자, 먼저 전환시대 때 왕은 딱 두 사람만 배울 거야. 딱 두 사람. 첫 번째는 한 고조 유방이야. 보통 태조, 고조 그러면 뭐라고? 건국에 공이 있는 사람한테 태조 또는 고조라는 말을 붙여요. 알겠죠? 한 고조 유방 그러면은요. 일단 동생들 이렇게 잘 둬가지고 동생들하고 인간관계에 워낙에 믿음이 두텁고 그 동생들이 알아서 왕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가 잘났을 땐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하고 싶었던 건 군연제겠냐 봉건제겠냐? 봉건제 하고 싶겠어? 지역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 역사가 지금 춘추전국 때 어떻게 됐는지 다 드러나는데 맞아요 틀려요? 봉건제는 군사권까지 다 넘겨 지역에 사실상 왕을 세워갖고 왕한테 권력을 일임하는 형태는 이게 너무 분열 조짐이 크고 자기 어떤 자손들이 어때 나중에 작은 집들한테 밀릴 가능성도 있고 맞죠?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군연제 하고 싶어. 왕은 다 군연제 하고 싶어. 자기 권력을 분산하는 거 누가 좋아해?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아니 회사 회장님이면 기본적으로 회사를 분할해서 형제들한테 주고 싶어 하냐? 아니면 그냥 형제들한테는 조금 용돈 좀 주더라도 알겠죠? 그냥 뭐 하고 싶어? 중앙은 그냥 자기가 지역 회사 조금 분할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아예 넘겨주는 게 아니고 뭐 해? 그냥 CEO들 잠깐 두고 언제든지 CEO 갈고 이거 전문 경영인 살짝 뒀다가 갈고 이거 하고 싶지 누가 거기 아예 분할해갖고 나눠주고 싶냐? 맞아요 틀려요? 권력은 내가 다 쥐고 싶은 법이지. 형제끼리도 안 나누는 게 원래 권력인데.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 사람 9년제 하고 싶단 말이야. 전국 9년제.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솔직히 지가 잘나서 왕 된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가까운 곳들과 먼 곳을 나눠요. 저 먼 곳들은 그래도 개국공신들이 동생들인데 하나씩 좀 지역 왕으로 좀 이렇게 좀 믿고 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가 잘나된 것도 아닌데. 그 먼 곳들은 뭐 해요? 봉건제 형태로 아예 군사권까지 넘겨서 지역의 왕처럼 세워요. 대신에 가까운 곳들은 최대한 가능한 한 뭐합니까?
군현제를 또 실시합니다. 지방관을 그때그때 파견하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막 돌리고 토착 세력화되지 못하게 감시하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섞어가지고 교묘한 형태를 만들어요. 그게 뭐였죠? 군국제였습니다. 뭐였다고요? 그러니까 변태야, 변태. 가까운 곳은 무슨 제? 군현제. 하지만 먼 곳은 무슨 제? 동원제. 두 개를 섞은 거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항고조 유방한 할 때 내가 이거 하나 얘기했었어. 이 양반이 왕이 되고 나니까 또 기고만장한 거지. 술 한 잔 딱 마시고 또 필이 받은 거야. 내가 저 흉노를 토벌할 것이다! 그리고 가가지고 뭐예요? 우와! 공격 들어갖고 포로가 돼요. 기억나죠? 그래갖고 동생들이 뭐합니까? 돈 주고서 흉노한테 형님을 구해오는 일도 한 번 이때 있었죠. 그죠? 실제야 이거. 하여간 사고문치 형님이야 이 형님이. 알겠죠? 너 와가지고 뭐라 그랬겠어. 형님 하지 말라 이가 좀. 알겠죠? 뭐라 했어. 미안해. 아 내가 술을 끊든 가야지 또 이러겠지 또. 알겠지?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 알겠지? 야 항상 이렇게 좀 모질이 완전 모질이까지는 아닌데 사실 능력상은 모질이죠. 이런 왕 밑에는 항상 또 카리스마 있고 훌륭한 애가 또 등장하는 법이야. 알았지? 선생님이 요즘 되게 후회를 하고 있어. 내가 좀 모자랐어야 되는데 애새끼들이 망나니가 내가 아들내미들이 망나니가 내가 알겠죠? 내가 좀 모질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 알았지?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훌륭하시네, 그지? 봐봐. 어쨌든 그래서 한 고조 다음 때 등장하는 왕은 중국 전체 역사에서 성군을 꼽아라 그러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야. 알겠죠? 중국을 중국답게 만든 첫 번째 왕. 한무제야. 들어본 적 있어? 한무제? 나 이 자꾸 한무제가 지금의 중국의 고대 문화를 완성한 사람이야. 중국 역사에서 이 사람을 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한무제. 벌써 이름 안에 들어있다? 무제. 뭘 잘했겠냐? 그치. 이 무가 싸울 무자 아니야. 무예, 무술, 무기. 알겠죠? 뭐 이거 할 때 무자, 싸울 무자. 무인, 무과 이런 거 할 때 싸울 무자. 그러니까 무제는 싸움 또 전쟁의 신 같은 왕이란 말이야. 알아듣겠죠? 어떻게 이런 아빠 밑에서 이런 아빠니까 나오는 거야 이게. 알았지? 한 무제는 왕이 되자마자 뭐 했겠어? 군사력이 막강했던 또 전쟁의 신 아니야. 맞지? 이거부터 바꿔. 전국군현제. 뭐라고? 전국군현제. 너는 깜짝이야. 뭘 때려 부순 줄 알았네. 그래서 이때 전국군현제를 시행하게 돼.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야. 이때 자기 아버지 때 뭐 했어? 흉노한테 이제 이 억울함을 좀 풀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뭐에 나서요? 흉노 토벌에 나서요. 뭐에 나선다고요? 흉노 토벌에 나서요. 흉노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말이야. 이 사람은 그래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힘이 세고 뭐 다 좋아. 그래서 뭐 지역 곳곳을 다 규합해가지고 전국군현제도 시행하고 다 좋아. 영토도 좀 넓히거든요. 근데 위에 흉노는 얘들이 이 병력 규모나 전투력이 쉽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왜냐하면 유목민족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병력이 다 기마병력이에요. 기마병력 한 명이 보병 셋을 당해낸다 그러거든. 알아듣겠죠? 근데 얘네들은 3살 때부터 말 타고 다녀, 애새끼들이.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막 뛰어다니고 있을 때 위에서 막 뭐 이걸로 갖다 찔러대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때리고 도망가면 잡지도 못해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얘네하고는 전투력이 이게 게임이 안 된다고. 자기들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 그래서 이때 전설처럼 들려오는 얘기였는데 여기가 다 사막이다. 알고 있어요? 여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기 지금 카자흐스탄, 여기 우즈베키스탄, 여기 투르크메니스탄, 여기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스탄들이 있어. 수많은 스탄들. 여기가 다 뭐야? 사막이란 말이야.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이쪽에도 다 사막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사막의 건너편에 있는 어딘가에 대월지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흉노한테 많은 원한이 있다. 왕이 잡혀가서 유린을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원한이 꽤 크다. 근데 흉노가 무서워서 애들이 지금 현재 나서지를 못하고 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한 무제가 뭐 한 거야? 잠깐만. 철천지 원수란데 흉노하고 저 건너편에 있는 대월지하고 뭐 하면 만약에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협공을 하면 우리가 흉노보다 뭐 많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실력은 비등비등한데 확신이 없어 지금 공격을 못하고 있는 건데 전애들과 연대 협력 협공만 이루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건 100%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때 사신으로 보낸 사람이 장건이야. 알겠죠? 장건한테 그래서 뭐 했겠어? 이렇게 이렇게 왕의 어떤 칙서를 이렇게 가슴팍에 주고 반드시 성공해야 하느니라로 보냈겠지. 그래갖고 얘가 뭐 한 거야? 장건이 간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다 사막이기 때문에 위쪽은 초원지대인데 초원지대는 지금 누가? 흉노가 장악하고 있단 말이야. 흉노한테 걸리지 않고 가야 되고 그렇다고 사막으로 지나갈 수는 없잖아. 야, 사막을 건너가는 건 불가능해요. 사막은 이게 풀 한 폭이 없기 때문에 동서남북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룻밤 자고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럼 여기 있던 모래 언덕이 바람에 날려고 저쪽 가 있어. 그러면 내가 자꾸 어디서 왔었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거기 물도 없잖아. 그러니까 사막을 건너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초원지대, 위쪽에는 초원지대 흉노가 있는 여기를 아슬아슬 이렇게 훑고 지나가서 건너가서 협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겠죠. 이해됩니까? 장건이 가다가 어떻게 될게? 아니, 잡혔어, 흉노한테. 흉노한테 포로로 잡혔는데, 나는 사실 한나라 황제 칙서를 가지고 대월지와 협력을 하기 위해 가던 중이에요. 이러고 얘기했을까? 그럼 자기는 죽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 길을 잃었다. 한나라 사람인 거 맞는데 난 길을 잃었다. 그 흉노가 뭐 합니까, 얘를? 처음에는 그 말을 순순히 믿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얘를 가둬두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얘가 말이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연기를 잘한 거죠.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풀려나요. 그리고 흉노족이 됩니다, 얘가. 그래가지고 흉노족으로 그냥 살아. 심지어 여기서 결혼도 해. 그래가지고 애까지 낳고 살아. 근데 얘는 그 칙서를 끝까지 가슴팍에 품고 있었지. 알겠지? 그러고 있다가 9년 만에 탈출한 거야. 9년 만에 애하고 다 내깔려두고 황제의 명령을 나는 이행해야 된다 해가지고 9년 만에 애가 탈출을 해가지고요. 이 사막 있는 일대를 건너서 뭐합니까? 대월지까지 실제로 갔어. 그 칙서를 전해줬어. 그럼 대월지 왕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한나라가 협공을 청하도다. 알겠죠?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냐? 거기 뭐라고 써있냐 날짜가 9년 전이야. 9년 전이라고. 야, 이걸 어떻게 믿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믿고 우리가 해?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이제 흉노하고 겨우 이제 우리가 형님으로 모시면서 겨우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 우리 무리수를 두기 싫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노한 거야. 그래갖고 얘가 뭐 했어? 아내라고 하는 이 대월지 왕의 칙서를 들고 이제 전해야 될 거 아니야. 한나라 황제한테. 그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다가 흉노한테 또 잡혀요. 이 바보팅이 또 잡혀요. 그래가지고 2년인가 또 억류돼 있다가 또 탈출합니다. 그래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가까스로 살아갖고 돌아가서 황제에게 이걸 전한단 말이야. 장건이.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뒤쪽에 사막 사이사이를 이 흉노한테 쫓기니까 어쩔 수 없이 사막을 막 건너갔던 그 길이 있어. 그 길이 이때 뚫리게 된다고. 얘들아, 사막도 말이야. 통으로 다 사막은 아니에요. 사막도 물이 없죠. 근데 사막도 지하수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 사막이라고 해도 비가 내리면 겉이 마르는 거지 안에가 마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막일 때도 지하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하수면이라고 칩시다. 지하수가 흘러가는 수면이라고 칩시다. 그럼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면 알겠죠? 지금 이렇게 군데군데 뭐가 있어 이렇게. 물이 흐르는 이렇게 웅덩이들이 나온단 말이야. 사막일 때도 지하수가 모이는 곳들에는 이렇게 야자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물들이 모이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사막 일대를 지나가는데 뭐 한 달 넘게 걸리겠지만, 한 몇 달 걸리겠지만, 여기를 지나갈 때 여기 있는 웅덩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가면서 지나갈 수 있는 루트가 있죠. 여기에는 뭐 야자, 뭐 과일, 대추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먹을 것도 있고. 이거만 잘 연결시켜 가지고 가면 사막 일대를 관통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뚫리는 거지. 그럼 멀리 돌아갈 이유도 없고 쉽게 이렇게 뚫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걸 우리가 오아시스라 그러거든. 다시 뭐라고? 이 오아시스를 연결해서 가로지를 수 있는 길을 장건이 본의 아니게 개척한 거야. 알겠죠? 그게 비단길이란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대월제하고의 협력, 이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알겠죠? 근데 본의 아니게 뭘 뚫었어? 비단길을 뚫었지. 비단길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사막길이라고도 불러요. 애들이 또 사막길 나오면 배운 적이 없는데 막 이러고 막 틀려놓고 네가 언제 가르쳤어 나한테 막 그런다고. 아, 비단길이 사막길이야. 사막 연결하는 오아시스 연결하는 길이거든. 알았지? 흉노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장건이가 뭘 뚫게 된다? 비단길을 뚫는 엽기 사태가 벌어져요. 알았죠? 아, 협력은 못했어. 그래서 협공은 못합니다. 어쨌든 흉노하고 이때 갈등이 꽤 크긴 했어. 근데 흉노가 그만큼 셌단다. 전투력이. 알겠습니까? 야, 몽고 애들이 왜 이렇게 셌는지 알겠어, 이후에? 니네 그거 아니? 몽고 애들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말 타고 다녔으니까 애들이 다리가 어떻게 되겠냐? 오다리야, 오다리 다. 그래서 몽고 애들 100m 달리기가 한 20초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하거든? 이러고 뛰니까, 달리기를. 그러니까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말에서만 떨구면 무조건 이겨. 애들이 말에서 내려오면 병진이란 말이야, 애들이. 다리 오다리에다가 달리기도 막 20초 뛰고 100m 20초 뛰니까 애들이. 알겠죠? 근데 떨어지질 않아. 말 위에서 잠도 자는데 뭐 이 새끼들이. 알겠죠? 말에서 막 무슨 뭐 고기 하듯이 거꾸로 막 활도 쏘고 막 쌩 지랄 떠는데 말 위에서. 알았지? 근데 떨구기만 하면 대박이야. 어쨌든 그래서 흉노하고 갈등이 좀 있었지만 흉노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장건의 비단길 개척도 있었지만 결국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해요. 그래도 비단길 개척은 큰 의미를 갖죠. 사막길 개척은. 이후에 여기에서 이 중국의 비단, 서역의 물품들이 이 비단길을 통해서 사막길을 통해서 많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단길이라고 부르게 되죠. 됐습니까? 좋아요. 자, 장건의 개그쇼까지 봤고요. 이제 한무제 때 보니까 전쟁도 꽤 많이 한 것 같고 또 전국 군연제를 실시하고 이런 걸 하려면 정부가 돈이 많아야 돼요. 전국 곳곳을 다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고 직접 통치를 하고 하려면 중앙에서 아무래도 관리들에게 나가는 임금도 훨씬 더 많이 지불이 될 테고 국가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전쟁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고조선이 한나라한테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나라에 대적하는 과정에서 부여 고구려 막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한 무제 때 고조선도 이들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고조선 됩니까? 그리고 남월. 월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베트남을 뜻해요. 이 베트남의 음식 중에 왜 쌀 전병에다 이렇게 싸먹는 거 뭐라 그래? 월남쌈이라 그러죠? 월남을 뒤집어 봐요. 그게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그래서 이 한나라가 밑에 있는 남월 쪽을 좀 어느 정도 좀 차지를 하기도 했었고, 전체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일부. 그리고 고조선도 무너뜨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때 고조선과 남월 이런 데를 이 정복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이 많이 필요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국가에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있어요. 되죠? 그게 뭘까? 국가가 독점 판매를 했었어. 뭐를? 소금하고 철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소금이 그렇게 귀했고 옛날에는 소금이 거의 금이었죠. 금. 그리고 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기 시대에 도입되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니까 철의 귀함은 이때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과 소금은 민간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막아요. 그리고 오로지 누구만? 국가만 독점 판매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걸로
국가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꽤 컸겠지. 소금 판매만 해도 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필수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이걸 국가 상점에서 이 독점적으로 판매하면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마어마했겠지. 만약에 국가가 좀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하면 돼? 소금값을 좀 올리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걸 우리가 염철전매제, 다시 뭐라고? 염이 뭘까? 소금, 철이죠, 말 그대로 아이언. 그래서 염철을 전매, 누구만 독점 판매? 국가가 독점 판매하는 염철 전매제라는 걸 시행하게 돼요. 이걸 통해서 국가 재정을 좀 충당을 했었지. 됐습니까? 그리고 한 문제 때 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풍년이 들면 쌀이 어때? 많이 나오지, 그지? 그러면 풍년이 들었을 땐 쌀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생산이 되니까 쌀값이 어떻게 돼요? 폭락하게 돼요. 그렇다고 갑자기 뭐 풍년 들어서 쌀이 많아졌다고 사람들이 하루에 10개씩 처먹나요?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량은 이 필수적인 어떤 주식이기 때문에, 쌀은 주식이기 때문에 뭐 풍년이 들었다고 갑자기 무슨 뭐 소비량이 막 늘거나 흉년이 들었다고 갑자기 소비량이 줄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풍년이 들었을 땐 쌀값이 어때요? 폭락을 해버리고, 쌀은 넘쳐나는데 그렇다고 소비량이 막 늘질 않으니까 가격이 폭락하죠. 대신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갑자기 뭐 먹을 걸 안 먹진 않으니까 쌀값이 막 미친 듯이 폭등해버리는, 쌀이 부족해지니까. 수요는 항상 일정한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거 하면 좋을까? 풍년 들었을 때 시중에서 그렇다고 갑자기 뭐 수요가 좀 늘어서 가격 폭락을 좀 막아주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풍년 들어서 쌀이 넘친다고 사람들이 많이 처먹는 게 아니니까 쌀값만 떨어지고 농민만 괜히 피해를 입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 정부가 뭐 하는 거야? 쌀을 확 사들이는 거야. 시중에 풀리지 않게. 알겠죠? 그럼 쌀값이 풍년이 들었어도 폭락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대신에 쟁여두는 거야. 국가에서는 또 관리하면 되죠. 그걸 잘 관리하면 되죠. 썩지 않게. 그랬다가 흉년 들어서 쌀이 부족할 땐 뭐 하는 거야? 이걸 국가가 푸는 거지. 그래서 부족한 공급량을 또 충당해서 쌀값이 폭등하는 걸 또 막아주는 거지. 알겠죠? 이해됩니까? 이걸 평준법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평준법. 경제정책을 꽤 잘 펴는 것 같죠? 이게 평준법은 물가 조절이야. 물가 조절. 되냐? 또 지역별로 특산물의 가격이 달라요. 아무래도 특산물의 본고장이 다르니까요. 뭐 예를 들면 목포나 이런 지역들은 낙지값이 어때요? 싸죠. 근데 목포가 아닌 다른 지역들은 낙지가 잘 안 나니까 낙지값이 엄청 비쌀 거란 말이야. 금산 이런 데는 인삼값이 싸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인삼이 막 금값이란 말이지. 알겠죠? 그럼 정부가 이걸 뭐 하면 돼? 사가지고 금산 지역의 인삼을 싼 값에 사가지고 전국 곳곳에 국가 상점에서 판매하는 거야. 그러면 좀 어때? 비싸게 팔아도 좀 팔릴 거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낙지 같은 것도 목포 지역에서 사가지고 뭐 하는 거야? 다른 지역의 국영 상점에서 좀 가격을 조금 그 싸게 산 것보다 조금 높여서 판매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재정 수입도 늘 뿐더러 지역 곳곳의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맞춰져요. 지역마다 가격 격차가 너무 큰 걸 좀 조절을 시켜주죠. 이해됩니까? 이걸 균수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균수법. 그리고 균수법을 시행하게 되면 지역 곳곳의 어떤 이 교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상업 증진의 효과, 이런 것들도 생겨요. 상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지역마다 특산물들을 사들여가지고 국영상점 곳곳에서 판매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간의 어떤 그 무역의 어떤 지역 간의 어떤 교류의 활성화, 뭐 이런 것에 기여한 바도 있고, 평준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물가가 너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걸 좀 조절해내는, 알겠죠? 특히나 쌀 같은 것들, 이런 법들을 이때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도 꽤 잘했어, 이 양반이. 됐습니까? 좋아요. 다음에 시기가 언제라고 특정되지는 않는데 한무제가 워낙에 또 전성기였던 시대니까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한나라 때 기존에 있었던 그 그림 문자들을 획수로 정리해가지고 체계적인 글자를 만들어요. 한나라 때 만든 글자니까 뭐라고 부를까? 맞아요. 그래서 이때 개발된 게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중국 지금 90%의 엄청난 쪽수를 자랑하고 있는 중국 민족을 우리가 한족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중국의 글자를 한자라고 부르고. 이해됩니까? 그 한이 전부 여기는 한나라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중국의 고대 문화의 완성은 언제다? 한나라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라 때 한자 이런 글자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한 무제 때 동중서라는 사람이 이게 방향이 아니야 무슨 뭐 이스트 뭐 센터 뭐 웨스트 이게 아니야 사람 이름이야 동중서라는 사람이 이때 건의를 해요. 폐하 우리도 하나의 통치 이념을 바로 세워 하나의 어떤 사상 이념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자백가 사상 중에 어떤 사상을 우리 기본 사상으로 합시다. 설마 법가는 아니겠죠. 법가로 하다가 망했잖아, 나라가. 너무 강압적이어서. 그렇다고 도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나라 없앨까요? 그죠? 그렇다고 묻고 뭐 신분지 철폐할까? 그지? 네 새끼 내 새끼 내 부모 네 부모 그러면은 신분지 없애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때 국가의 어떤 세상을 바로 세우는 기본 이념으로서 뭐를 기본 이념으로 삼읍시다. 유학 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삼읍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알았죠? 근데 유학을 기본 이념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야? 진나라 때 유학자를 다 죽여버렸네. 유학책도 다 태워버렸네. 그래갖고 유학이 남아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때 유교 유학 사상을 기본 이념 사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존의 유학들을 다시 뭐하는 복원시키는 그런 형태의 유학이 발달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어떤 그 공자의 제자들은 많이 죽었지만 그 공자의 제자들의 가족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 그 공자 제자가 남긴 이야기들 뭐 들었던 뭐 공자에 대한 어떤 뭐 설화들 막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수집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곳곳에서 공자의 말씀들을 막 수집하고 모으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래서 기존의 유학 사상을 막 복원하는 작업으로 들어간다고. 이해되죠? 그런 유학을 새로운 경향의 이런 유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훈은 뭘까? 교훈이야, 교훈. 고는 옛고자니까 옛날의 교훈을 부활시키는 유학이다. 그래서 훈고학이라고 불러.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 훈고학, 유학을 뭐 기본 통치 이념으로 세우게 되죠. 이때부터.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네 공자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책을 뭐라 그러죠? 공자 맹자의 말씀이 적힌 책. 논어라고 합니다. 논어. 논이 뭐야? 대화하다 토론하다 그 뜻이야.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들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써 있죠. 증자왈. 증자가 대표적인 공자의 어떤 아끼던 제자야, 증자. 그래서 증자왈. 스승님, 인이란 무엇인가요? 그럼 공자왈. 그 밑에 써 있어, 공자. 인이란 능히 좋아할 것을 좋아하고 능히 미워할 것을 미워할 줄 아는 것이 인이다. 되죠? 그 밑에 또 증자왈 또 질문. 공자왈 답변. 이런 것들을 쭉 집대성한 거야. 공자의 말씀들을. 대화체 형태로. 알겠죠? 맹자왈. 그리고 맹자의 제자가 또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을 쭉 집대성한 책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논어라는 형태로 해서 공자 맹자 말씀이 집대성되어 있는 게 다 태워 죽여갖고 그래요. 이거 복원하는 과정에서 다시 유학이 정립되다 보니까 논어라는 책 말고는 없어요. 공자 맹자 말씀들이. 이때 집대성한 거거든. 이때 훈고학 형태로. 알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한 무제 때 역사학자 한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 중국의 역사를 요 한나라 이전에 있었던 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가장 대단한 역사서. 중국의 최고 역사서 걸작이라고 불리우는 역사책이야. 사마천의 사기. 들어본 적 있나? 힘드네요. 사마천 사기 그러면 중국 최대 역사서야, 이게.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원래 학자 집안 사람인데요. 아버지 때부터 역사 편찬 작업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아서 역사를 편찬하던 대학자야, 사마천이. 알았지? 근데 사마천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친구가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알겠죠? 아무도 그 친구를 위해서 사실을 밝히거나 변호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뒤집어 쓴 누명이 역모였기 때문에 이거 두고했다가 나도 같이 역모로 몰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거든. 이해됩니까? 근데 이때 당시 한 무죄가 가장 아끼던 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사마천이. 근데 사마천이 자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 한 무죄가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데 알겠지? 그거 두하고 나섰다가는 한 무죄 눈 밖에 났다가는 이거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 아무도 안 나서요. 근데 사마천이 나섭니다. 그래서 친구를 직접 변호를 하죠. 그러다가 한 무죄 눈 밖에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무죄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사마천한테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 그러죠. 너 그냥 사형 당할래? 사약 먹고 죽을래? 아니면 거세 당할래? 옛날에는 거세 당하는 게 남자에겐 엄청 치욕적인 형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둘 중에 선택해라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뭘 선택했대? 사약 먹고 죽는 걸 선택했다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사마천은 뭐 합니까? 거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친구들이 와서 묻죠. 자네는 어찌 저 치욕적인 형벌을 그냥 감내하겠다고 하는가? 그랬더니 사마천이가 했던 말이 되게 유명해요. 나는 내가 치욕스럽게 살다 죽는 것 이건 두렵지 않다. 나는 정말 두려운 것은 뭐다?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역사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나에겐 더 치욕스럽다. 알겠죠? 그래서 그 역사책을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거세를 택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뭐 제대로 된 치료법 같은 게 없으니까 거세를 당하고 나면 거기 뭐 제대로 꼬매갖고 아물게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막 이게 썩어 들어가거든요. 살이 막 베인 곳들이 막 썩어 들어가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일화에 보면 사마천이 겨울에는 가족들하고 함께 지내기는 했는데 겨울에는 썩질 않으니까 여름만 되면 그렇게 썩었다 그래. 그래서 냄새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지내질 못했다고 하죠. 알겠죠? 근데 그런 치욕을 겪으면서도 끝끝내 완성했던 그 걸작이 바로 뭐야?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서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때 이전에 중국의 모든 역사에 대한 기록이 가장 잘 남아있는 게 사마천 사기야.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두자. 이때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가 완성되기도 하였다. 됐습니까? 그지? 요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한 무제 때 있었던 일화들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다음. 한나라 때 가장 세력이 득세했던 세력이 컸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배층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호족이라고 불리우는 세력입니다. 뭐라고요? 호족 그러면 지방 대지주라고 보시면 돼요. 각 지역에 큰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대지주들을 호족이라고 불러요. 아무래도 이 호족들은 뭐 지역 농민들을 자기 밑에 소작농으로 거느리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죠. 이때 당시에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호족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고 해요. 그네들이 만약에 세금을 안 내버리고 국가에게 반기를 들고 군사력을 기르겠다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함부로 그들과 척을 지지 못했다고 해요. 알겠죠? 호족들이 그만큼 세력이 득세했었지. 그러면 호족이 득세했다는 건 뭐야? 일반민들은 삶이 많이 어려웠다는 거야. 대부분의 땅은 거의 누가 갖고 있었고 호족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자기 땅을 가지고 자영농으로 경작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를 못했다는 거죠. 빈부격차는 어마어마했었고요. 알겠죠? 이런 시대 배경에서 그 호족들을 누르고 토지를 다시 국가가 모두 토지를 다 몰수해서 백성들이 다 뭐하게 평균적으로 분작하고 토지를 경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외치면서 민중들의 어떤 이 지지를 얻어 이 유씨 왕조를 잠깐 무너뜨렸던 게 왕망이란 사람이야. 이 유씨 집안의 외척 세력이거든. 알겠죠? 그 왕망이란 사람이 이 민중들의 지지 기반 위에서 이 호족을 누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를 다시 돌려드리겠다. 토지를 모두 몰수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 누구나 땅이 없어도 경작하고 소작료 같은 거 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외치면서 토지 개혁 같은 거 외치면서 호족들을 어느 정도 견제하겠다 외치면서 잠시 나라를 세웠던 게 신이야. 말뜻 이해됩니까? 근데 오래 가요, 못 가요? 이게 오래 못 가요. 알아듣겠지? 왜 누구가 반발했을까? 호족들이 반발했겠지 당연히.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민중 지지 기반 위에서 신이 잠깐 등장했지만 호족들의 반발로 몇 년 못 가고 금방 무너져요. 그리고 다시 유시왕조가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후한이라고 부르게 돼요. 알겠습니까? 되지? 그래서 신이라는 나라 그러면 딱 요거만 기억하자. 왕망이란 사람이 왕실의 외척 세력이었던 왕망이라는 사람이 잠깐 세웠던 거고 주장했던 건 뭐였어? 토지 국유화. 다시 뭐라고? 토지를 모두 국가가 소유하고 백성들은 땅이 없어도 경작 짓고 소작료 같은 거 내지 않고도 자기 어떤 수확물들을 100%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막 외치면서 민중 지지 기반 위에서 다시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야. 알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노비 매매 금지. 다시 뭐라고? 이때 당시 뭐 노비 매매 같은 게 일반적으로 허용이 됐었기 때문에 귀족들은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서 가장 큰 재산으로서 그렇게 생각했었고 노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진 못된 짓들을 많이 저지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금지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펴게 됩니다. 결국 호족들이 크게 반발하게 되고요. 그 끝에 결국 무너지게 돼요. 사실은 여기에 한 가지의 원인이 더 있기는 해. 토지 국유화 때문에 백성들이 반발하는 경우들도 꽤 많았다고 해. 아니 토지를 국유화시켜서 모든 땅을 다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가 되면 백성들은 그냥 국가 땅을 빌려 경작하는 형태니까 국가가 엄청나게 뜯어가지 않는 이상 자기가 수확한 걸 거의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약간의 국가에게 약간의 돈만 내면 거의 수확량은 다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건데 호족들의 땅을 빌려 경작할 때하고는 거의 다르단 말이야. 옛날에는 거의 뭐 생산량의 반을 갖다 바쳐야 된대 호족들한테. 이해됩니까? 그러면 꽤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때 당시에도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50%는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물론 농민들 중에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야 어때? 정말 쥐꼬리만한 땅이죠. 그리고 비옥한 땅은 다 호족들이 탐내서 가져갔기 때문에 정말 척박한 땅들이겠죠. 50%가 갖고 있는 땅들은. 50%는 순수 소작농이에요. 지 땅이 아예 없는. 이해됩니까? 근데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갖는 어떤 소유욕이라는 건 어마어마해요. 되죠? 이게 사람들의 불만을 살까 안 살까? 이 50%의 불만을. 사요. 사실은 자기네 그 별로 좋지도 않은 땅, 쥐꼬리만큼 갖고 있는 땅 그거 가져가고 대신에 비옥한 호족들이 갖고 있는 땅 그냥 쉽게 경작할 수 있게 해주고 아주 약간의 돈만 국가에게 내면 수확량을 다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니까 자기들한테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내 땅을 가져간다는데 꽂힌 거야. 알아듣겠죠? 왜 내 땅을 가져가? 이게 꽂힌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만들이 커지면서 이 50%는 또 반발을 같이 하게 돼. 호족들과 함께. 이해돼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 봐봐.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합니까? 주택 거래에 대해서 전부 막고 있죠. 그죠? 그래서 무슨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그래가지고 국가 허락 없이는 함부로 토지거래도 못하게 부동산 투자 함부로 못하게 투기 못하게 다 막아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분양받았으면 10년 사는 거 의무화시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알았지? 지금 이게 지향하는 바가 뭐인 것 같아요? 토지를 개인이 주택을 개인이 소유해서 사는 형태가 되니까 이 사는 부분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영역인데 이 부분에서도 엄청난 격차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냥 국가가 모두 관리하는 토지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도 국가가 다 똑같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비슷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주택을 공급을 국가가 해주겠다. 지금 이런 의도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뭐 강남에 있는 뭐 말도 안 되는 그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된다고.
알겠죠? 이런 데는 솔직히 주택 해봐야 뭐 거기는 강남 주택 가격에 비하면 무슨 뭐 5분의 1도 안 되는데 가격이 이해되고 거기 뭐 50억씩 해요. 여기 5억밖에 안 되잖아요. 알겠죠? 거기 뭐 10분지 1 막 이런데 가격이. 근데 이 지역에서도 반발한다니까 지금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내가 내 재산 전 재산 털어갖고 좋지 않은 집이어도 강남같이 그렇게 입지도 좋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조그만 빌라 막 반지하 막 이런 거라도 이거 내가 애써 만든 내가 힘들어갖고 얻은 집인데 이 집을 가져가는 거에 꽂히는 거지.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집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토지를 국유화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이게. 알았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만들 때문에 일반 민중들의 반란이 같이 일어나게 돼요. 호족들의 반란과 함께. 그래서 금방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등장했던 유씨 왕조가 후한이야. 알겠습니까? 되죠? 후한 시기 때는 광무제라는 사람 한 사람만 기억하세요. 광무제. 후한 시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호족들이 다시 세운 유씨 왕조야. 알겠지? 그래서 광무제 그러면 누구와 결탁돼 있는? 호족과 결탁돼 있는 왕조란 말이야. 그럼 이 광무제란 사람이 호족을 등에 업고 다시 유씨 왕조가 등장하는 이 시점부터는 호족들의 등살에 왕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호족들 뒤봐주기 바빠. 그래서 호족들의 대토지 소유가 더욱더 확장돼 버리고요.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공공해지고요. 빈부격차는 정말 어마어마해지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뒤로 흘러가면서 환관들의 행포가 심각해져. 누구의 행포? 환관이 뭐야? 내시죠, 내시. 사실 왕을 어릴 적부터 옆에서 측근에서 최측근에서 보필하는 게 내시들이란 말이야. 환관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는 둘도 없는 눈과 귀가 돼주는 사람들이고 자기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게 환관들이에요. 그래서 환관들이 옆에서 왕을 정신적으로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알아듣겠죠? 이때 무슨 일들이 있게 되냐면 나중에 후한 끝 무렵으로 가게 되면 어릴 적부터 환관들이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왕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어때? 얘가 어느 정도 대가리가 커서 좀 힘을 가져버리면 자기를 내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환관들이 얘가 일찍 죽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죠? 최대한 기름진 음식 졸라 퍼먹이는 거죠. 어릴 적부터 맛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돼지 새끼 돼가지고 어릴 적부터 소화당뇨 걸려갖고 한 20몇 살 돼버리면 정은이처럼 저렇게 빌빌빌빌 거린단 말이야 이 새끼가. 알아듣겠죠? 그리고 얘가 일찍 죽으면 어때? 또다시 어린 놈을 갖다가 한 놈을 또 황제로 만드는 거야. 또 졸라 쳐먹여. 알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어느 정도 크다가 또 일찍이 단명하겠지. 좀 대가리 커서 이제 뭔가 힘을 가질만 하면 또 그럼 또 어린애를 또 하나 세우는 거야. 이런 어린 황제 시대가 계속 열리게 돼요. 알겠죠? 혹시 요리왕 비룡 봤나요? 그 최강록 알죠? 요번에 그 흑백요리사 우승했더만 최강록이가 뭐 보고 요리 배웠대? 옛날에 마스터셰프 코리아 나왔을 때 요리 어디서 배웠어요? 그랬더니 최강록이 뭐라 그랬어? 저 만화책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다고. 그 만화책이 뭐야? 요리왕 비룡, 미스터 초밥왕 이런 거야. 알겠지? 근데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 그게 한나라 말기 때 모습이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 황제들, 어린 황제들 막 이제 막 끼케야 무슨 뭐 10대 초반 막 중반 이렇게 된 어린 황제들은 그냥 먹는 거에 그냥 이 만족에 그냥 심취해가지고 황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맨날 요리대회 열고 막 이래. 근데 그때 그 어린 황제한테 다들 자극적인 음식, 막 약간 악마의 음식이죠. 막 이런 거. 이런 거를 다 해바치는데 우리 비룡이 뭐합니까? 숙주볶음 막 이런 거. 알겠죠? 정말 건강에 좋은. 알겠죠? 그런 음식을 딱 줘요. 알겠죠? 처음에 이제 그 한 입 딱 먹고 오잉! 트이는 거죠. 어린 황제가. 막 그런 장면들이 나와. 옆에 있는 황관들은 막 씁쓸하지. 저런 거 먹으면 오래 살잖아.
이해되죠? 그런 장면들이 막 나와. 알아듣겠죠? 이게 다 역사적인 고증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요량비록 얼마나 재밌는데. 미미 말해주고 막. 갑자기 숙주를 딱 먹으면 들판이 쫙 열리고 막, 그죠? 뭔지 아는 것 같죠? 아, 나 참. 그걸 안 봤단 말이야? 어쨌든 그때 한나라 제일 끝무렵으로 가게 되면요. 어린 황제들을 좌지우지했던 10명의 주요 황관들이 있어. 그네들을 뭐라고 부르게? 왕을 가스라이팅해서 자기들 멋대로 왕을 갖다가 그냥 가르면서 알겠죠? 그 왕을 쥐고 흔들었던 그 아주 못된 황관 10명. 그들을 십상시라고 부릅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게 십상시라 그래. 한나라 말기 때야. 알겠지? 그 황관들의 행포가 엄청 심각했었지. 그래서 그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던 시절 옆에서 박근혜를 쥐고 흔들었던 뭐 최순실, 그 다음에 김모식이 있어. 알겠죠? 비서실장이었던 뭐 그런 사람들을 십상시에 막 비유하고 그랬었거든요. 알겠죠? 바보 대통령 하나 만들어 놓고 지들이 막 쥐고 흔들었던. 말뜻 이해됩니까? 지금도 보니까 윤석열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죠? 건희가 혼자 정치를 다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건희도 하나의 십상시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막 비유를 하죠. 그래서 황관도의 행포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했다라고 해요. 이해되죠? 백성들의 삶은 정말 공공하기 그지없었고요. 이런 상황에 나중에 황건적의 난이라는 난이 터지게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황건적의 난은 뭘까요? 황건. 두건이야, 두건. 건이, 두건. 황건이니까 뭘까? 노란색 누런 두건이야. 사람들이 노란 두건을 뒤집어 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한나라 왕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사람들이 막 반란을 일으킨 거야. 알아듣겠죠? 그래서 황건적의 난으로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돼요. 이때 얼마나 규모가 크게 일어났는지 중앙조정에서 이걸 제대로 진압을 못해요. 알았지? 이때 황건적의 난을 이게 거의 뭐 몇 년을 이어가거든요. 이 난을 가까스로 뒤늦게라도 이걸 진압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그 인물이 바로 누구야? 조조야. 조조. 조조는 황건적의 난을 나름대로 이제 진압을 하면서 그 어린 황제를 다시 제대로 옹립을 하고 한나라를 이어가려고 하죠. 이해됩니까? 물론 조조는 그 어린 황제에게 권력을 줄 생각은 없고 자기가 어린 황제를 쥐고 흔들려고 했던 거지. 이해됩니까? 이때 저 어린 황제 유씨 어린 황제들 얘네들은 이미 이 나라의 정통성을 잃었다. 또 다른 우리 왕실 가문의 후손인 내가, 자기도 유씨겠죠. 다시 이 혼란한 시대를 수습해야 된다.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그게 누구였어? 오른팔 왼팔로 누구 데리고 있었던? 관우하고 장비를 데리고 있었던 유비야, 유비. 걔가 왜 유씨겠냐. 그래서 얘는 같은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 어린 황제들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이제부터 나도 황족 출신이고 내가 이 유씨 집안의 한나라 왕조의 정통성은 내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유비가 관우하고 장비하고 데리고서 세웠던 게 촉이야. 촉나라. 조조가 어린 황제를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이 황건적의 난을 수습하면서, 알겠죠? 황관들을 제거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좌지우지하려고 어린 황제를 세워놓고 권력을 휘둘렀던 조조가 세운 나라는 위나라고. 이해되죠? 한편 강남 지방에서 어디? 여기 보면 양쯔강 있지, 양쯔강. 밑에가 강남 지방인데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손권이라는 사람이 또 나라를 세워요. 그게 오나라입니다. 그게 위촉오. 이때 배경이 바로 삼국지야. 또 삼국지 춘추전국 하지 마시고요. 이때 왜 갑자기 무슨 뭐 제갈량이 왜 나옵니까 여기에. 알겠죠? 한나라가 무너지고 황건적의 난으로 무너지고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린 황제를 자기 발밑에 두고 황건적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이 어린 황제 발밑에 두고 그게 조조고, 새로운 유씨 왕조, 알겠죠? 외쳤던 게 유비. 그 오른팔 왼팔이 관우하고 장비였고, 그리고 강남 지방에서 세를 얻으면서 다시 나라를 여기서 세웠던 게 오나라 손권이 되겠고, 위촉 오세 나라의 싸움, 이게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 그래서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급격하게 무너지게 돼요.
알겠지? 되나? 위초고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조조의 위, 유비의 촉, 송권의 오, 셋중.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조조가 이겨요. 유비가 주인공이지만 유비는 승리를 못합니다. 조조가 이겨요. 왜? 조조가 이겨요? 또 삼국지 그럼 또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셋은 의형제입니다. 알겠죠? 셋이 싸우면 어떡합니까? 그죠?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지? 그리고 기억해두자.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태평도라 그래서 도교 집단이에요. 이때 당시 혼란한 시대를 비판하면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농민들이 심취했던 종교가 도교였어. 도교는 뭘 주장합니까? 국가를 없애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걸 막 외치죠.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 민중들에게 널리 퍼졌던 도교가 바로 태평도거든. 도교가 발전한 게 태평도야. 그래서 이거를 믿었던 민중들이 이때 들고 일어난 거야. 누런 두건 뒤집어 쓰고. 알아듣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당나라가 약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난도 있거든. 그거는 황소의 난입니다. 뭐라고요? 황소의 난. 잠깐만, 이게 황소니까 무슨 뭐 그 불 이게 아니에요. 불이 아니에요. 황소도 사람 이름이야. 알겠지? 근데 당나라는 황소의 난으로 약화된 거고 한나라는 황건적의 난으로 크게 약화되고 끝 무렵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알아듣겠지? 얘들아, 한나라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때 히읗 들어가는 글자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뭐 있죠? 그러니까 한나라에 히읗 들어가는 거. 한나라의 글자가 뭐죠? 한자죠. 한나라의 주요 학문, 통치이념이 되었던 학문. 훈고학이죠. 돼요? 한나라의 실질적인 득세했던 세력, 지역의 대토지 소유자, 호족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돼요, 안 돼요? 한나라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난은 황건적의 난이죠. 이해됩니까? 되죠? 히읗 들어가는 글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한나라까지 정리됐어?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들 책 잠깐 펴보시고 18페이지 보십시다. 거기 밑에 한해 성립과 발전 나와 있는 부분 지금 쭉 본 거예요. 한 고조, 유방이죠? 아, 돼요? 무슨 일이 있었다? 군국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알겠죠? 원래는 9년제 하고 싶었죠. 근데 자기 혼자 세운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돼요? 옆에 보니까 뭐 나옵니까? 흉노하고 화친을 맺었다. 이게 엽기라니까. 왜 화친 맺은 거야? 원래 쳐들어갔다가 포로되는 바람에 나중에 돈 주면서 화친을 맺은 거야, 이게. 알겠죠? 한 무제 때. 이때 전국 9년제죠. 중앙집권 강화. 됐습니까? 그리고 대월지 여기에 장군 파견했다가 비단길 개척되는 일이 있었고요. 흉노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도 좀 많이 했고요. 남월이나 고주손도 정복을 시켰었고요. 돈이 필요하겠지 이런 거 하려면. 그래서 뭐 합니까? 소금하고 철을 전매, 국가가 독점 판매하는 이런 제도. 그리고 균수법, 평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균수법 뭐라고요? 균수법? 지역별로 물건 가격이 다르니까 이거를 국유 상점에서 그 교류시키면서 국가도 돈 벌고 지역 간의 어떤 물건 가격도 좀 평준화시키고 이거 한 거죠. 평준법 그럼 뭐라고요? 비쌀 때 쌀을 잔뜩 사들였다가 흉년 들었을 때 좀 풀고 했던 이게 평준법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오른쪽에 다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균수법하고 평준법. 되죠? 그리고 오수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한나라 때 화폐야, 오수전이. 됐습니까?
오수전이 한나라 때 유통되던 화폐가 오수전이 되겠습니다. 오수전. 야, 여기 있는 춘추전국 때 이때 쓰던 화폐는 뭐라고요? 도전, 포전, 도전, 포전 이런 거죠. 진나라 땐 반량전이라는 화폐가 있었는데 안 몰라도 상관없고요. 여기는 한나라 땐 뭐라고요? 오수전이라는 화폐가 있었다고 합니다. 됐죠? 잠깐 신이란 사람이 신이란 나라가 왕망이에 잠깐 건국이 된 적이 있는데 금방 무너집니다. 호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리고 후한 시대가 열리는 건데 그 호족들이 왕으로 세웠던 게 광무제입니다. 알겠죠?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황관들의 횡포가 날로 심각해지고 어린 황제 시대가 막 열리고 이러면서 나중에 황건적의 난까지 터지면서 급격히 악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황건적의 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조가 그 수습한 공으로 나중에 어린 왕관을 자기가 가스라이팅하면서 나라를 주도하려고 하죠. 그게 위가 되겠고요. 또 다른 왕실의 후손을 외치면서 관우하고 장배하고 이끌고 이게 유비가 되겠고요. 강남 지방에서 송건이 송건이 오나라를 또 세우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되죠? 그래서 위촉오 이 삼국의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된다. 됐습니까? 한나라 때 사회 모습입니다. 호족이 크게 성장했었죠. 이때 당시 득세했던 세력은 호족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다음 관리 임명제도로서 향거리 선제라는 게 나와요. 뭐라고요? 여기다 써줄게. 향거 리선제. 이게 뭐냐면 관리를 뽑는 관리 등용 시스템이에요. 이때는 관리를 어떻게 뽑았을까요? 지역별로 추천해가지고 지역별로 추천한 사람이 뭐가 되도록 중앙의 관리로 오도록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역의 실권자들이 누굽니까? 사실상 호족이라니까. 지역에 있는 민들은 그냥 다 호족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소장농이었고 지역의 모든 실권은 호족들이 다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호족 자제들만 전부 중앙관직으로 들어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각 향촌별로 지역별로 알아서 추천해가지고 관직자를 뽑는 이런 제도인데 이렇게 운영해버리면 지역의 유직격되는 그 호족의 자손들만 전부 중앙관직으로 나갔던 거지. 알겠습니까? 되죠? 그래서 향거리 선제, 지역별로 추천받은 인사가 중앙의 관직자가 되는 향거리 선제라는 관리 등용 시스템이 있었는데 호족만 그냥 관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 알겠지? 되나요? 그리고 문화 그러니까 뭐 나옵니까? 훈고학이 발달했죠. 동중서가 건의해서 이때 기존의 유학을 막 복원시키려고 했던 공자 맹자 말씀을 막 수집해가지고 복원시키려고 했던 훈고학 형태 유학이 발달했고요. 됐습니까? 불교도 전례가 됩니다. 그리고 태평도, 오두미교 이게 뭐라고 다? 도교야 도교. 이 태평도 교인이었던 사람들이 황건적이라니까. 민중에게 널리 퍼졌던 도교 사상이야 이게. 알았지? 그래서 이들은 국가를 막 없애버리려고 시도하면서 황건적의 난 일으키고 했던 거야. 됐습니까?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이 있었고요. 반고라는 사람의 한서라는 책도 있었고요. 제지술. 잘 들어. 중국의 4대 발명품 그러면 뭘까요? 중국의 4가지의 가장 핵심 발명품. 화약, 나침반, 인쇄술, 종이. 아따 힘드네. 4개야. 다시 뭐라고? 중국 4대 발명품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 종이. 알겠죠? 요 4가지 4대 발명품 중에 3개는 당나라 거야. 하나만 한나라 거야. 종이가 이때야. 한나라. 알겠죠? 그래서 한나라 그러면 채륜이라는 사람이 제지술. 제지니까 뭐겠어? 종이 만드는 거지 뭘.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쓰는 그 종이가 뭐야? 한솔제지 거죠. 한솔제지. 알겠죠? 제작한다. 종이 짓자니까 종이를 제작한다. 이해되죠? 그래서 종이로 된 화폐를 뭐라 그래? 지폐. 아따 힘드네 진짜. 종이 화폐니까 지폐지. 알겠지? 그래서 이 채륜의 제지술 이게 이 한나라 때 처음으로 나오게 돼. 알겠지? 나머지 화약, 나침반, 인쇄술 3가지는 다 언제라고? 송나라라니까. 언제라고? 송나라. 당 다음이 송이에요. 알겠죠? 송나라 때가 제지술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정리된 것 같습니까?
되죠? 좋아요. 다음에 그 책에 보니까 그 나오죠? 도량형 통일. 누구 때 한 거야? 길이. 그 다음에 부피, 무게 재는 단위를 다 통일시켰다. 진시황. 우리 카리스마 있는 군주 진시황이 이거 다 통일시켰죠. 수레바퀴 크기까지 통일시켰던 거 기억나죠? 도로와 수레바퀴 크기까지. 그지? 도량형 통일 이건 진나라 때.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가 다 된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위진남북조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데 위진남북조 할 때 그 위가 조조의 위입니까? 네, 맞아요. 위초고 싸우다가 한나라 무너지면서 위초고 싸우다가 결국 누가 이겨요? 조조의 위가 이긴다니까? 근데 조조 위나라가 오래 못 가요. 조조의 권력이 조조 아들 조비한테 넘어가거든? 근데 조조 아들 조비로 이 그 권력이 넘어가자마자 쿠데타를 또 일으켜. 조조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사마천 사마염 사마의 형제 있어. 얘네도 사마씨 집안이야. 알겠죠? 사마염 사마의 형제가 쿠데타를 통해 조비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권력을 가져가죠. 그러면서 위나라를 이름을 바꿔. 뭐로 바꿔? 진이란 이름으로 바꿔. 여기 있는 요 진하고는 한자가 달라. 알겠지? 그래서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가 위초고의 삼국의 한나라 후한 시대의 끝 무렵에 위초고의 갈등 시대를 끝내고 조조의 위나라가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사마염 사마의 형제가 쿠데타를 통해 조비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면서 나라 이름을 진이라고 바꿔.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진이어서 진, 사마염 사마의 사마씨 집안의 진이었어. 위나라 다음 진. 이 상황에서 위쪽에서 북방 오랑캐들이 또 한 번 쳐들어와. 이해되죠? 북방에 있었던 선비족, 갈족, 저족, 강족, 알겠죠? 이런 애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5개 오랑캐 부족인데 걔네가 치고 들어와. 이해됩니까? 근데 너무 센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마시 한족, 그 중국 한족 한나라, 이 진나라가, 그죠? 진나라가 한족이죠. 한족. 얘네들은 계속 한족, 사마시 집안의 진나라가 동남쪽으로 째게 돼요. 형님, 우리가 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형님이 위가 탐나시면 그냥 위에 사세요. 그 말타는 형님들이 사시고 우린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밑으로 찌그러져서 여기서 동진이란 나라를 세우게 돼. 그리고 위쪽은 그냥 누가 차지해? 5개 오랑캐 연합, 말타는 유목민족 연합, 얘네들이 화북지방을 차지해버리게 돼. 요 위쪽은 그래서 북방 오랑캐 5개 오랑캐 부족이 차지해버리고요. 밑에 쪽에 찌그러진 진이 등장하게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위쪽의 왕조는 이후로 누구의 왕조? 북방 유목민족들의 왕조가 쭉 이어가게 되고요. 아래쪽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뭐 진나라, 한나라로부터 이어져 오는 위나라까지 이어져 오는 그리고 사마시 진나라까지 이어져 오는 한족의 왕조는 밑으로 남쪽으로 찌그러져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는 중국 정통 왕조, 위는 북방 유목 왕조 이렇게 나뉘게 돼. 중국이. 알겠죠? 이때 중국 정통 왕조 계보를 잇는 얘네들을 뭐라 그래? 남조. 북방 오랑캐 유목민족들이 세워서 뚝딱뚝딱 여기서 권력 다툼하며 살아가는 위쪽 왕조를 뭐라 그래? 북조.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말을 쓰는 거야. 뭐라고 쓴다고? 위진 남북조. 위 조조, 진 사마씨 집안. 알겠죠? 얘네들은 다 한족 출신이야. 중국 정통민족 한족 애들이야. 알겠죠? 근데 사마씨 집안의 진나라가 5개 오랑캐 부족이 쳐들어왔을 때 밑으로 째면서 중국 정통 한족 왕조는 밑으로 찌그러져서 여기서 뚝딱뚝딱 살아가게 돼. 이걸 남조 왕조라고 부르고요. 이후로 요 위쪽은 누가 차지해? 5개 오랑캐 부족의 연합왕조가 위를 차지하게 돼. 알겠죠? 걔네가 여기서 막 16개 나라 세우고 지들끼리 뚝딱뚝딱 살아가거든요. 이 북방 유목 왕조를 뭐라고 불러? 북조라고 부르게 돼. 그래서 위진 남북조라고 부르지.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혹시 5호 16국이라고 들어봤나? 5호 할 때 호가 뭐야? 아니야. 호빵, 호떡, 호주머니.
오랑캐를 뜻한다 그랬죠. 북방에 말 타고 다니는 오랑캐를 오랑캐 호자 써서 호라고 부른다니까. 그래서 얘네가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거 뭐라 그래? 여진족, 유목민족이 쳐들어왔던 거. 호란이라 그러잖아요. 병자 호란. 아땀이 힘드네 진짜. 알겠지? 그래서 5개 오랑캐 부족이니까 뭐야? 오호야. 알겠죠? 걔네가 쳐들어와서 진을 동진으로 찌그러뜨리고 중국 정통 한족 왕조를 동진으로 찌그러뜨리고 위쪽에 5개 오랑캐 부족 오호가 몇 개 나라를 세웠다고? 16개 나라 세우고 지들끼리 여기서 뚝딱뚝딱 살아가. 처음에야 5개 오랑캐 부족이 연합하겠지만 요 화북지방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지들끼리 또 뭐 하겠어? 분열해서 지들끼리 뚝딱뚝딱 서로 차지한다고 또 지들끼리 내분하겠죠. 그게 16개 나라에서 5호? 그지? 5호 16국 중에 나중에 북위가 가져갔다가 서위, 그죠? 서주, 북주 막 이런 식으로 권력이 이어가요. 이 북방 유목 왕조 위쪽에 있었던 왕조를 북쪽. 밑에는 동진에서부터 송, 제, 양, 진 이런 나라로 중국 한족끼리 안에서 뚝딱뚝딱 권력 다툼하면서 살아가거든. 알겠죠? 이거를 남조라고 불러. 이해되죠? 요 위진 남북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알았지? 되죠? 좋아요. 수고들 했어요.